안녕하세요. 저는 36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기본 간호학 2 피부 통합성과 상처 간호의 욕창을 맡은 지윤입니다. 저는 이제 욕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욕창 발생 기전에 대해 보면 욕창 부위의 병리적 변화는 보통 체중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생기겠죠. 그리고 세포의 산소나 영양소의 공급이 차단되고 노폐물이 세포에 축적되면 장기간 동안 압력이 지속되면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무산소증 또는 저산소증을 일으켜 결국 조직이 죽어 괴사나 궤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창은 마찰이랑 전단력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외부 압력입니다. 외부 압력은 중력에 의해 피부에 영향을 주는 수직적인 힘인데요. 욕창은 보통 피부 손상을 완화시키는 피하 지방이 적어서 뼈가 돌출된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꼬리뼈 같은 데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순서를 매겨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전자와 발 뒤꿈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골이랑 미골입니다. 네, 다시 대전자와 발 뒤꿈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골과 미골. 이거는 교수님이 별표를 쳐주라고 했으니까 외워두세요. 다음은 피부에 가해진 압력이 30 이상이면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안과 위를 치했을 때 천골, 둔부, 발꿈치, 등뼈 등 돌출 부위에 무려 40에서 60 정도의 압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30만 돼도 혈류량이 감소하는데 40에서 60 정도의 압력을 받으면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는 욕창 발생에는 압력의 크기보다 기간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네, 더 오랫동안 압력을 받으면 더 욕창 발생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높은 압력에 단기간 노출되는 것보다 낮은 압력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 욕창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위에 나온 기간입니다. 장기간. 낮은 압력이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네. 다음은 마찰입니다. 마찰은 두 표면이 서로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 생깁니다. 찰과상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름 잡힌 호디불 같은 거에 대상자가 누워 있는데 이제 마찰에 의해 피부 표피층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주름 잡힌 호디불. 그리고 다음은 전단력입니다. 전단력이 마찰이랑 압력이 합쳐진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두 조직이 한 층이 다른 층으로 위로 미끄러질 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처럼 지금 반점 위를 치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발치 쪽으로 쏠려 내려가는 힘이 작용하는데 천골 위에 이 피부는 호디불에 밀착되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피부 아래 심부 조직은 골격에 붙어 있어서 몸이 아래로 미끄러질 때 함께 미끄러진다고 해요. 피부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심부 조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전단력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건데요. 욕창의 단계입니다. 욕창의 단계는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욕창이 진행 중에 첫 번째 증상은 피부가 창백해지는 건데요. 분홍색을 띤 건강한 피부가 이제 창백하고 하얀색으로 되는 거겠죠.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것을 국소적인 빈혈이라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국소적 빈혈이 있고요. 혈액량이 적어서 나타나는 것을 허혈이라고 합니다. 왜 배터리가 그리고 압력이 사라지면 허혈은 바로 이렇게 충혈로 변하게 되겠죠. 지금 피가 부족했다가 피가 갑자기 확 몰리니까 충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이제 붉은색을 띠고 따뜻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응적 충혈이라고 압력을 제거했을 때 바로
혈액순환의 증가로 생기는 발적입니다. 신체는 압력받은 부위에 압력이 제거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붉은색을 띠겠죠. 그것이 바로 반응적인 충혈입니다. 욕창의 단계별 비구는 이 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먼저 1단계. 압력이 제거되어도 소실되지 않는 홍반이 있으나 피부는 손상되지 않는 상태. 약간의 홍반이 있는 상태겠죠. 근데 이것은 이 1단계 욕창과 아까 여기서 말한 반응적 충혈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잠시 압력에 눌렸다가 뗐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과 1단계 욕창이 진행되는 것을 꼭 구별해 주세요. 다음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표피와 진피층, 여기 표피 밑에 진피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궤양이 표면적이고 임상적으로는 찰과상, 수포와 같게 얕게 파인 궤양 등이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촉촉한 치유 환경을 유지하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피하 조직층을 침범한 괴사가 있으며 피부가 완전히 상실되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근육 바로 위에 피하 지방까지 침범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표피와 진피는 이미 다 침범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주변 조직까지 침해하지 않거나 잠식이거나 터널 형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아까 3단계에서는 이제 침해하지 않았던 근육까지 침해하면서 근육, 뼈, 지지 조직 등 광범위한 손상과 조직 괴사를 포함한 완전 피부 상실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드레싱제를 사용하고 교환 시간도 다양하겠죠. 피부 이식까지 필요할 정도의 4단계입니다. 네, 다음은 미분류 단계인데요. 손상받은 부위에 황갈색, 회색, 녹색의 딱지나 검은색인 가피가 덮입니다. 궤양이 있는 전층 조직의 손상 단계입니다. 먼저 전층이 조직이 손상된 단계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딱지, 가피 제거 전까지는 단계를 결정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지나 가피가 있으면 그 밑에가 어느 정도 침범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다음은 발 뒤꿈치인데요. 발 뒤꿈치에 있는 저희 가피가 다 있죠. 이거는 자연적인 게임으로 제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부 조직 손상 단계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이건 아까 살펴본 내용이고요. 여기서 욕창 관련 용어 정의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피랑 딱지입니다. 가피랑 딱지는 얼핏 보면 비슷한 용어 같은데요. 가피는 갈색, 흑색의 건조한 괴사 조직이고요. 고형 또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붙어 있고, 딱지는 흰색, 녹색 또는 노란색의 부드럽고 습기가 있는 괴사 조직인데요.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가피는 일단 색깔이 다르고요. 그리고 건조하고 딱지는 좀 부드럽고 습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욕창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먼저 습기인데요. 습기는 욕창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진물원 같은 그런 게 있으면 피부 표면이 쉽게 더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습기는 조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영양입니다. 네, 영양도 당연히 단백질 같은 게 결핍되면 부종이나 종창의 원인이 되고 산소와 영양의 이동에 문제를 주겠죠. 네, 영양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악액질입니다. 악액질은 건강이 나쁘고 영양실조인 상태라고 하네요. 저희가 마르면 피하 조직이라네요. 잠시만요. 네, 피하지방이요. 피하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뼈 같은 부분이 더 돌출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압력이 쏠려서 욕창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악액질도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감염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감염이 되게 되면 그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발열이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산소성 조직은
허혈성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염도 욕창의 원인이 되고 연령은 노인이나 아동, 신생아와 어린이가 욕창이 더 잘 생기겠죠? 다음은 상처의 크기와 넓이입니다. 욕창이 생기면 상처의 크기나 넓이를 잰다고 해요. 네, 2차원적인 방법은 가로와 세로를 재는 거고 3차원적인 방법은 이제 높이 같은 걸, 깊이 같은 걸 재는 거겠죠. 그리고 상처의 가장자리인데 상처의 가장자리는 새로운 상피 조직은 이제 괴사 조직으로 덮여 있거나 상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상피가 안으로 말리면서 울퉁불퉁한 모양이거나 괴사 조직이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처 귀접의 색깔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분홍, 붉은색,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은 상피화 조직, 붉은색은 유과 조직, 노란색은 불육이나 감염된 조직, 검정은 괴사된 검정 가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붉은색이 있을 때는 유과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유과 조직일 때는 이제 증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처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보호되어야 하고 습한 드레싱, 아까 말한 그 습기의 습한 드레싱이 아니라 좀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는 습한 드레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화농성 조직에 의해 분비물이 스며 나오는 상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배액을 제거해주고 좀 세척하여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정색은 괴사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음은 장애성 삼출물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삼출물들도 있고요. 이건 배액관 사정인데 뒤에 나오면 그림도 나옵니다. 일단 개방 배액법, 폐쇄 배액법이 있고요. 네, 펜로즈 배액관을 통해 배액시키는 방법이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개방 배액법은 상처 부위 옆쪽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옆쪽을 절개해서 이제 클립이나 핀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키는 배액법이고요. 폐쇄 배액법은 상처 난 자리에 상처 안으로 튜브를 넣어 피부에 봉합해서 서서히 흡인하는 배액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 개방성입니다. 외과적 상처의 경우에는 배액물 봉합성 염증으로 인한 상처 개방 상태를 사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봉합 후 며칠이 지나면 이 상처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종이 감소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소되지 않으면 상처가 다시 봉합 부위가 개방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멸균 장갑 착용해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하겠죠. 네,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